네. 지금 이제 2차 하기 앞서서, 1교시 때 했던 내용 중에 좀 좋은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한번 다시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신규 진입자 수험 계획 자체는 사실, 지금 수험 시장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수험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모두에게 맞는 전략은 아닐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 성향에 따라서 1차 과목을 오히려 더 좀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1차 시험을 올인하는 이 10월부터 4월이라는 기간이 정말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 보면 1차 시험만 1년, 2년, 3년까지 보시고 낙방하시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 조금 1차 과목에 자신이 없고 좀 비전공자라서 좀 힘든 것 같다 좀 들어보니까 하시는 분은 사실 이 수능 스케줄은 전혀 따르지 않아도 되고요. 일단은 2차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되니까 일단 1차 시험에 아예 아싸리 올인을 하셔가지고 1년 이상 1차 시험을 합격해놓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자체를 다시 진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험 스케줄은 어느 정도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조금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좀 1차가 부족하고 1차 시험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하신 분들은 일단 2차에 너무 연연 안 하셔도 되고 그 1차부터 하시고 합격한 다음에 2차를 하셔도 되고 왜냐면 1차를 합격하시고 나서 2차가 또 두 번이 남았잖아요.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2차는. 네. 그래서 일단 1차부터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차를 봐도 된다. 네. 일단 이제 제가 강의를 맡게 된 2차 이론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부분을 좀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시험은 100점 만점이고 총 4문항 100분 동안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논술형 시험이고요. 문제는 총 4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1번 문제의 배점이 40점, 2번 30, 3번 20, 4번 10점 이렇게 10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안지를 한 권씩 나눠주는데 이 답안지가 최근에 20페이지로 바뀌었는데 이 100분 동안 이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다 채우면 됩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엄청 빠듯합니다. 이 시험. 단순 계산을 해봐도 머릿속에 있는 걸 여기다가 이제 100분 동안 쓰는 건데 총 20페이지라고 하면 한 페이지당 5분 동안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목차 잡는 시간도 빼고 문제 분석하는 시간도 빼면은 이 한 페이지를 채우는데 한 3분 정도 걸리고 엄청 빠르게 써야 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이론 수험서에 대한 이해. 이거는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면 좋은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안 다루는 강사님도 꽤 있는데 일단 이론 수험서는 먼저 교수님들이 쓰신 교수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 평가 이론 관련 서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강사님도 수험서.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수저는 뭐냐면 그 부동산학이나 이제 감정평가 관련한 교수님들이 쓰신 감정평가에 대한 책들인데 사실은 현업에서 지금 강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의 책들이 이 교수저를 기반으로 내용을 요약하고 강사님들 언어에 맞게 다시 재구성한 책인데요. 예전에는 이 교수저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많습니다. 700페이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잘 정리된 강사님들 수험서로 공부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난 너무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 두 책은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책 중에 한 권 정도만 구매하셔서 강사님들 수험서 보고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 부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정도로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서적이 있습니다. 일단 실무기준, 국토부 내는 실무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 실무기준 해설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또 실무라는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 감정평가 강론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구매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과거로 넘어가면, 이 감정평가사 시험 옛날에는 이제 선배님들이 이 AI 미국 기준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이 일본 감정평가 기준이라고 해설 부동산 감정평가 기준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걸로 공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교수님들이 보통 여기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또 글을 쓰셨습니다. 사실 이것도 따로 구매해서 보지 않아도 된다. 결론은 그냥 강사님들이 잘 작성한 수험서를 사고 그 수험서를 기반으로 본인이 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뭐 책에 추가하든 서브를 만들든 해가지고 수험에 임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효율적인 공부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는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이론은 뭘 배우는 과목인지 간단하게 하면 일단 이론은 총론, 강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단 총론은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를 좀 많이 배웁니다. 뭐 감정평가가 뭔지, 절차와 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너네가 평가하는 가치와 가격이 뭐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을 주로 많이 평가를 하는데 사실 부동산뿐만 아니고 무형자산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도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부동산 학의 기초와 가격론 이런 것도 배웁니다. 사실은 1차 과목에서 부동산 학원론과 겹치는 부분이 좀 많은 곳이죠, 여기가. 여기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경기 변동,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평가와 관련해서 최유효 이용은 어떻게 분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강론입니다. 강론은 사실 실무 과목과 연관이 가장 깊은 파트인데, 실무를 열심히 하시면 강론이 어느 정도 해소가 다 됩니다. 그래서 따로 강론 강의를 안 듣고 합격하신 분들도 꽤 봤어요. 실무를 잘 하셔가지고. 저도 강론은 깊게 막 책을 뭐 사가지고 막 엄청 공부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무에서 충분히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도 이론만의 또 강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잘 보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 강론은 감정평가에는 3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비교, 수익 방식이 있는데 각 방식마다 2가지 방법씩이 있고, 그래서 3방식 6방법이 뭔지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평가 방법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해서 일단 물건별로 뭐 토지, 건물, 산림, 뭐 공장재단부터 동산, 무형자산, 권리금까지 있고요. 다음 챕터 3에서는 목적별로 이제 감정평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평가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똑같은 토지를 평가를 한다고 해도 목적이 담보평가인 경우와 경매평가인 경우, 뭐 재무보고 목적인 평가인 경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이 각각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방법이라는 건 그 대상물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다 배우고 각각 물건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배우고, 그럼 그 물건별로 또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또 평가를 해야 되나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타, 이게 이제 수험생분들, 이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부분인데,
그런 말들을 하곤 해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이론은 출제 범위가 없다. 왜냐면 감정평가랑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좀 유능하신 평가사님들이 많이 논문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협회에서도 평가 관련된 이슈들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뉴스, 이슈들 정말 많죠. 근데 이게 시험에 출제가 안 됐다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어떤 뭔가 이슈가 크게 나가고 나면은 그게 2년, 3년 안에 뭔가 감정평가 이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안 배운 게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이 정도면 범위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이 기타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를 좀 원하다 보니까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 안 배운 게 나와도 충분히 답안지는 쓸 수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절대 과락은 맞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잠깐 다루긴 할 건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하실 때 잘 상기해 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출제되나 한번 이제 같이 보시면 35회 4회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그냥 실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점 맞죠? 그리고 보면 원가법에 대해서 묻고 있고 수익 환원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결국 4회, 5회 둘 다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묻고 있죠. 네.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30점. 네, 30점. 똑같고 여기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다음 자료. 네, 똑같죠? 다음 물음. 결국 2번 문제도 2년 동안 연속으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5에 3번 20점, 34에 3번 30점 출제가 됐고 이때 이게 조금 이슈가 됐었는데 이 탁상자문이라는 게 사실은 현업에서 쓰는 말이었거든요. 수험 때는 저도 안 배웠던 것 같은데 이런 게 한 번씩 이게 딱 출제될 때마다 다들 벙찌는 거예요. 안 배운 걸 어떻게 쓰지 하는데 또 이렇게 수험 생활을 뭐 2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이 탁상자문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의미는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배운 걸 토대로 또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네. 결국에는 여기서도 뭐 감정평가 차이 이런 식으로 항상 감정평가와 엮어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배우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다 대처가 가능하다. 그리고 34회 때도 담보평가 결국 또 평가에 대해서 묻고 있고요. 네, 마지막 4번 문제는 10점입니다. 보통 10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페이지 정도 작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도 생소한 게 또 나왔어요. ESG. 아마 수험 시장에 있었으면 한 번 정도 듣고 넘어가거나 못 들어봤을 수도 있고 근데 결국 읽다 보면은 힌트를 줍니다. 이렇게. 환경 인증 받은 감정평가. 근데 결국 여기도 감정평가식 고려사항. 이게 사실 메인입니다. 내가 잘 이 개념을 몰라도 내가 감정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충분히 배점을 맞을 수 있을 만큼 답안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당연히 잘 알고 계신 분들보다는 득점률이 낮겠지만 보통 이런 시험에서는 그냥 이 개념에 빠지셔가지고 아 망했다 나 이거 모르는데 하고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과락을 맞거나 득점을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제 범위가 없다 이거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안 좋은 특징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기본 공부를 더 딥하게 하지 않으시고 범위를 계속 늘리세요. 뉴스도 보고 이슈도 보고 막 논문도 찾아보고 본인이
뭐 이런 거 한번 나왔다 하면은 이제 ESG 엄청 파는 거예요, 막. 근데 결국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평가와 관련해서 항상 나오기 때문에 만약 그분이 이거를 공부를 엄청 하셨는데 이 문제가 기쁘겠죠.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쓰시냐면 이 10점, 100점을 이제 2장 분량을 채우시는데 이 ESG만 거의 뭐 한 이 정도 채우십니다. 아, 나 이거 잘 알아. 근데 결국 이거 물어보는 논점은 이거 뭘 고려해야 돼 이건데 이거는 여기 이제 조금 쓰시고 나머지 이제 ESG 이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다 피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구하는 공부 방향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34회 문제 4번도 똑같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배웁니다. 이거 결국에 최근 2년 동안 기출된 문제들 보면 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문제들만 기출이 됐고 우리가 이제 출제 범위는 뭐 부동산 학도 배우고 뭐 기타 논문도 보고 뭐 연구 용역도 다 보지만 결국에는 감정평가를 묻고 있다.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험 기간이 되다 보면 이게 점점 희미해집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론책 맨 앞에다 써놔라. 이게 어떤 시험인지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써놓고 항상 공부하기 전에 맨 앞에다가 써놓은 걸 읽고 공부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어차피 오늘은 조금 개략적인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수험생들이 좀 많이 질문했던 것들 위주로 제가 좀 뽑아왔는데 이것도 잘 놔뒀다가 한 번씩 생각나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전공자도 합격 가능한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묻는 질문인데 일단 저도 비전공자였고 저는 전자공학과 전공하고 반도체 쪽 장비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2018년도에 그만두고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진입을 해서 2020년도에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능한가 이거 봐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했는데 결국은 뭐 하다 보니까 이해는 다 되고 그리고 또 비전공자 또 공대생이다 보니까 수리적으로 좀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이제 회계도 조금 수월했고 그다음에 실무라는 과목도 좀 많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비전공자들도 합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정평가 자체를 좀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계에 시험 보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전공자라고 봐도 되고요. 그나마 이점이 있는 거는 1차 때 회계경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2차 때는 법규 조금 하신 분들 대학교 때 이런 분들이 조금 이점이 있지만 뭐 그분들보다 너무 불리한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수험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됩니다. 이걸 한번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오늘 특강을 좀 개강한 이유 중 하나인데 저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아는 감정평가사도 없고 선배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조금 뒤져가지고 했는데 사실 정보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냥 제일 유명한 학원 그때 등록해가지고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냥 올패스 끊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시간을 좀 많이 날렸죠, 사실. 아마 그때 조금 코칭해주는 선배가 있었다면 동차 합격했을 수도 있다고 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나간 과거니까. 그래서 오늘 좀 이 강의를 좀 해서 좀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팁을 좀 많이 드리고 궁금한 점 많이 알려드리고 뭐 강사 선택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열게 됐고 다음으로는 그럼 감정평가 이론 강사는 어떻게 골라야 되냐 나중에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강사 선택을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유명하다고 결제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강사가 있어요. 들어보면은 그런 강사님들한테 일단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동차 때 네. 동차 때 예를 들어서 실무 이론 법규가 있을 때 법규 이때 A 강사님, B 강사님, C 강사님 들었으면 2년차 때 많은 걸 깨닫고 그냥 이분 거는 그냥 그대로 듣고 다 바꿨습니다. 네. 돈이 많이 깨졌죠. D, E 이렇게. 왜냐면 저한테 뭐 조언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냥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 강사님들 걸 듣고 합격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랑 맞지 않으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어려운지 알았어요. 법규라는 과목이. 그래서 그때 아까 봤다시피 40점대 초반을 맞았는데 내가 이게 비전공자라서 어려운 건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을 들으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그 강의 내용과 결 자체가. 그래서 이때 22점을 올린 거였습니다. 그때 점수를.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수험 컨설팅을 해드린 분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강사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항상 먼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본인의 공부 성향을 좀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이론이 크게 이해형이랑 암기형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 수험 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있더라고요. 이해형과 암기형. 네. 약간 이해형은 일단 이론이라도 내가 이 내용을 이해 못하면 암기 자체가 잘 안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공대생이다 보니까. 근데 암기형은 일단 좀 복잡한 거 싫어. 너네가 다 알아서 다 떠먹여줘. 이게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럼 이런 분들은 또 암기도 잘하셔서 그냥 목차부터 내용까지 다 그냥 그대로 암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개념 나오면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됐습니다. 애초에 머리 구조가 달라졌죠. 공대생이다 보니까 암기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이해형이었고 앞으로 저도 이제 가르칠 때도 이쪽으로 많이 할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은 이해형이면 암기 안 해도 되나 하는데 이 전문직 시험은 암기 안 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암기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암기는 일단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암기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빨리 터득하면 좋다. 저는 최대한 그런 걸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좋다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해형이 맞으면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 되고 본인이 만약에 암기형이라고 한다면 또 암기형 스타일로 가르치신 분들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장단점이 있지 뭐 어떤 게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 안 드리는 게 결국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합격하신 분들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식적인 부분과 이해하는 그 내용 정도가. 왜냐면 이분들도 결국 암기 하다 보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결국엔 암기가 되고. 근데 본인이 이해형인데 암기형으로 시작하면 돌아갑니다. 했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처음에 한번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좀 빨리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님들 거 강의 한번 들어보고 기본 강의든 뭐 OT도 한번 들어보시고 네. 그리고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암기가 필수인가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면 보통 이게 암기 싫어하는 분들이 대부분 물어보세요. 암기 안 하면 안 되냐? 근데 일단 기본적인 암기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어떤 A라는 개념을 쓸 때 법에서 정해져 있는 법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 정의들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신 분의 답안과 그냥 대략적으로 외워서 쓰신 분들의 답안의 퀄리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는 해야 된다. 필요한 암기 과목, 그 암기해야 되는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외 것들은 공부 방법에 따라서 암기량을 조정할 수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상 정의는 똑같이 외우는 게 좋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개념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본인의 언어에 맞게 좀 바꾸던가, 그리고 내가 뭐 개념이 이 정도에서 이 정도만 알아도 답을 쓸 수 있게끔 체계화를 좀 시키면은 이걸 충분히 암기하지 않고서도 답안을 잘 많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스킬이 생깁니다. 네.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왜냐면 암기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좀 암기를 싫어해서 컨트롤 CVI를 거의 못합니다. 저는 그대로 외워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는 분들 신기해요. 사실 저는 그게 안 돼서 다른 공부 방법을 조금 택했던 거고,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고득점을 계속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실무 이론 법규 중 이론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나. 제가 처음 1교시 때 말씀드린 게 실무랑 법규가 합격하는데 정말 전략 과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론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공부 시간을 줄이면 제일 좋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실무를 과락을 안 맞으려면 초반에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죽을 듯 말 듯. 일단 이 업계에 들어와서 만약에 본인이 실무에 강점이 있으신 분들 중에 합격 못하신 분들 못 본 것 같아요. 이론 법규가 좀 안 돼도 실무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결국 합격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뭐 3년 차든 4년 차든. 왜냐면 이론이랑 법규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근데 실무는 시간이 해결을 안 해줘요. 얘는. 네, 단연차 제조입니다. 이 실무가. 그래서 초반에 GS 연기가 뭐냐면, 이제 GS라는 게 매주 토요일 날 나와서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7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면 7월쯤에 기본 강의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합니다. GS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GS 연기가 끝나는 시기가 한 10월 정도 되니까 한 4월에서 10월까지는 실무를 정말 중점적으로 하고, 이론과 법규는 예를 들면 10시간을 공부한다면 실무 7시간, 이론 1시간, 법규 2시간 정도 비중으로 하시면 되고, 이때 이론은 암기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는. 이때는 내가 배운 개념들 100% 이해하기. 네. 그리고 연기 때는 사실 손에 쓰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논술형이 말이 18페이지지 본인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18페이지 쓰라고 하면 아무도 못 쓸 거예요. 그거 그냥 일반인들은. 그래서 일단 답안 작성 연습, 내가 현출해내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 정도만 하면 돼요. 이론은. 네. 그리고 이제 중기 정도 되면 GS 2기 정도까지 네, 이때는 실무 비중을 조금 줄이셔도 됩니다. 한 5 정도. 근데 이거에 대한 전제는 이때 웬만큼 다 기본 실무 개념을 잡았다. 그리고 웬만큼 나 풀 줄 안다. 그러니까 이때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무 비중은 조금씩 줄이고, 이때 실무는 이제 조금 디테일한 논점들, 살붙이기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때 이론과 법규를 조금씩 늘려주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네. 왜냐면 이 시험이 암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기본적인 암기 꼭 해주시고, 그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이론은 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기. 3기부터 시험 볼 때까지인데, 이때는 실무는 사실 거의 다 잡혀 있어야 돼요. 이때 못 푸는 문제가 있다 하면은 쉽지 않아요. 과락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이론과 법규 비중을 확 늘려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때부터는 필수적인 암기를 다 하셔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전반적인 암기들 이론하고
사고 확장.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타 논점들, 뭐 논문도 강사님들이 주시는 거 좀 한번 보고, 최근 부동산 이슈도 강사님들이 말해주는 이슈들 보고. 네, 하지만 그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이슈들 감정 평가를 엮는 사고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논점만 드립다 파는 게 아니고, 뭐 전세 사기가 터졌다고 해서 그 전세 사기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공부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걸 이제 평가랑 엮는, 네, 그런 사고 확장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간단합니다. 보면은 뭐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아요. 실무는, 이론은.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적으로 잘 공부를 하셔서 한 50점 정도 득점을 노리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상은 정말 많은 노력과 투입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서브노트가 무엇이면 꼭 만들어야 되냐. 이제 수험 좀 진입을 하시면 계속 서브노트 엄청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카페나 블로그에 서브노트 막 다운받고 있는 자신을 좀 볼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서브노트가 뭐냐, 강사님들 그 수험서를 좀 자신 개념에 맞게 좀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개념도 조금 바꾸고 본인 언어로 작성 스타일도 좀 맞게 요약해서 하는 걸 서브노트라고 하는데, 일단 서브노트는 선택사항이고, 네,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만들고 뭐 떨어지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분할 가능한 서브노트 만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을 했을 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판에 5분할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페이지씩. 그래서 이걸 매일 읽었어요. 20페이지. 그래서 총 100페이지라고 한다면, 네. 그래서 일주일에 1회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서브노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브노트를 이제 시험 때까지 이제 매일 읽었습니다. 일주일에 1회 독씩.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거의 모든 논점을 다 챙겨갈 수 있어요. 대신에, 정말 암기 잘하시거나 암기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뭐 조금 답안의 디테일이나 뭐 용어 같은 게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본인이 정리한 거 안에서는 안 까먹고 모든 논점을 다 기억할 수 있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겠지만, 이론의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이걸 다 머릿속에 가져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전략을 택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사실 그 당시 다 쓸 수 있었어요. 대신 그 답안의 퀄리티는 뭐 정말 그 논점만 판 사람보다는 좀 낮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론 시험도 엄청 자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일단 과락은 절대 안 하겠다 이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거를 이론만 만든 건 아니고 실무랑 법규 과목도 다 이렇게 5분할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브노트도 결국 어떻게 만드냐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큰 분류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것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개념 정리형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개념 요약형이 있습니다. 정리형은 수험서 잘 읽고 본인이 이해 다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험서에 있는 내용들을 본인 용어에 맞게, 그다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순서에 맞게 외우기 쉬운 순서,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단점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데, 그다음 개념 요약형은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리형은 이 의의를 있는 그대로 다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중요 키워드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의 전제는 본인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 끝나 있을 때, 왜냐면 이 키워드만 봐도 이 지역 분석의 개념이 다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면 5분할 했을 때 읽는 속도나 그 공부에 대한 그 약간 압박감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도 뭐 앞에서는 다 내용이 있었지만 이 목차 정도 잡고 이 목차 안에 키워드 정도만, 네. 이렇게 정리하면 뭐 전체 개념을 다 정리해도 100페이지 이내로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네. 이거는 본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서브는 언제 만드냐, 이것도 많이 질문이 있는데 이 시험 스케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용을 들으시고 본인에 맞는 그 타이밍을 한번 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진입하셔서 열심히 해서 1차 합격하시고, 네, 2차 경험을 한번 해보실 텐데, 그럼 7월에 동차를 노리고 한번 시험을 보시고 떨어졌다.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서브 만들 시간도 없습니다. 이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근데 어차피 저희는 2년차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떨어졌다 하면은 내년 4월에 또 기본 강의 개강을 하는데, 본인이 이때 기본 강의를 정말 열심히 잘 들어놨으면 사실 이때 기본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텀이 있죠. 7월부터 그냥 이 사이에 서브 만드시면 돼요. 대신 이거 전제 조건은 그래도 이때 2차 커리큘럼 잘 따라와서 기본 강의가 완강된 상태에서, 왜냐면 본인이 내용을 알아야 서브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서브를 만들고 이제 7월부터 다시 GS가 시작되는데, 이때 GS 들어오셔서 GS에 나온 내용들, 그다음에 자기가 좀 더 보충해야 될 것들 이제 서브에 계속 첨가하면서 서브를 좀 완전체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험 보기 한 두 달, 세 달 전에는 서브가 완성되고요. 보통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매주 1회독씩 하면 서브도 뭐 한 10회독, 20회독 하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는 이때 만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이때 만드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그 2년차 노리시는 분들도 이때 1년차 시험 때 보고 약간 다 끝난 것처럼 놀아요, 막. 왜냐면 시간이 또 많이 남았거든. 그 다음 시험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시간 안 죽이고 할 수 있는 게 서브 만들기예요. 그냥 공부 안 하고 서브 만들면 재밌습니다. 그냥 앉아서 뭔가 타이핑하는 것 같고 그냥 뭐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 계속 나가지고, 차라리 이때 노는 것보다는 서브 만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때 시험 끝나자마자 놀지 말고 이때 조금 서브를 만들면 그래도 좋다. 네. 하나 더 남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론에 대한 이제 공부 전략은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2년차 합격을 노리는 경우에 공부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공부 전략을 세우고 시험에 임해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공부 전략 없이 그냥 시험에 들어오는 사람과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합격률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가 봤을 때 감정평가 시험 전략의 핵심 과목은 관행률이 높은 실무랑 고득점 가능한 법규, 네, 입니다. 그래서 이론은 50점 전략을 세우면 되고, 근데 이 50점 전략도 그냥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개념 체계를 잘 세우고 답안 작성 방법도 본인만의 작성 방법 잘
습득하고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이상적이지만 이렇게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2년차 합격은 무조건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엄청 힘들겠죠. 네. 그래도 엄청 힘들게 2년 하는 게 3년차 때 1차 다시 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1차 다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 전략은 일단 50점을 목표로 하자. 그리고 개념에 대한 뼈대와 답안 작성 체계를 좀 세우자. 그리고 좀 이 두 개는 제가 제 이론 서브 맨 앞에 항상 적어놨던 멘트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론은 방어하는 시험이고 이론은 깊게 공부할수록 어려워진다. 이걸 항상 제 앞에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막 공격적으로 막 내가 아는 거 자랑하는 시험이 아니고 물어본 것만 잘 쓰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그러니까 다수의 수험생들이 물어본 건 안 써요. 논점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게 나왔다고 물어본 건 안 쓰고 본인이 아는 내용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이 내용, 썼던 내용들 한번 다시 읽어보고 머릿속에 상기시키고 약간 마인드 리셋을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감정평가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남들도 다 모르고 결국 그걸 잘 읽어보면, 그래서 이 개념이 있는데 이거 감정평가에 어떻게 적용할 거야? 이걸 보통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개념을 정확히 몰라도 시험은 다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인드 리셋이 없으면 당황을 하게 돼요. 시험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큰일 났다, 나 끝났다. 근데 이걸 항상 머릿속에 잘 상기를 하고 있으면 시험 볼 때도 좀 자신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이거를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당일날 그 시험장 안에서도 저는 이런 것들을 항상 다 적어갔어요. 실무 이론 복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서버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냥 계속 읽어봤어요. 내용은 어차피 그날 좀 더 본다고 합격이 당락은 뭐 안 되는 거고, 대신 그날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론은 깊게 공부할수록 어려워진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이론 시험이 학문을 배우는 시험이 사실 아니에요. 저희가 결국 목표는 감정평가사가 되는 거고 시험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막 하나의 개념에 꽂혀가지고 막 그거를 정말 막 전문가가 될 정도로 파고 이런 거는 일단 정말 비효율적이고, 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개념에 꽂혀서 그거에 막 두세 시간씩 막 찾아보고 할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마다 또 이걸 한번 보면은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되겠다. 근데 그거는 그 시험 범위 외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거 외에 있는 것들. 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정도로 일단 수업은 마무리를 할 거고, 오늘은 약간 수험 진입자들 또는 지금 좀 방황하고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좀 이번에 떨어지셔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아니면 이론 점수가 좀 안 나온 분들 대상으로 조금 했고요. 사실은 이거 듣고 그냥 이 부분만 잘 얻어가도 저는 시간 아깝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조금 이제 질문 같은 거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